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진보직권 플레이라는 청년위원회 학습 동아리입니다. 네, 이번에 또 2018년 하반기에 학습 동아리 중앙장에서 교육 영상을 하는 그 모임에 또 저희가 운이 좋게 다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2018년 하반기 첫 번째 강의로 우리 공공교육도 교육센터장님이신 양경규 위원장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노동과 진보정당과의 관계 자세한 얘기는 양경규 위원장님께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양경규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없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연이라고 하거나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나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 되실 것 같은데. 방금 소개받은 양경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87년에 노동운동을 시작해서 31년째 노동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속해 있는 철도, 서울지하철, 가스, 발전 이런 노조들이 속해 있는 지금은 20만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상급단체인 연맹위원장을 5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한 건 아니고 그거 하다가 민주노총 부위원장 하다가 또 민주노동당의 부대표도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5차례 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2005년에 원래 제 사업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출신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를 다니다가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운동을 시작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감옥 갔다 오면서 감옥 간 사람은 잘리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돼서 2005년 현재 13년째 해고 중인데 정년이 이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해고 복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직 투쟁을 한번 해보려고는 합니다만 여하튼 제 얘기는 대충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 진보정당과 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제가 이 강연 제목을 받으면서 조금 당혹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당혹스러웠던 것은 저한테 진보정당과 노동이라고 하는 교육 요청을 한 지역이든 어디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표방하는 정의당에서 청년당원이든 일반 당원이든 노동과 진보정당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강의 요청이 없었고 저한테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교육과정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정의당 내에 진보정당과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의 강연이 열리는 것을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어떤 커리큘럼에도 이런 주제의 강의가 없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정의당에 왜 노동 관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당혹스러웠던 건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뭘 얘기해달라고 하는 건지를 좀 당황스럽게 했었죠. 차라리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이렇게 쓰면 그 두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진보정당과 노동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떤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가 이게 좀 궁금했는데 오수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내 마음대로 진보정당과 노동이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운 정의라면 정말 노동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소제목 내지는 주요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내용으로 잡을까 합니다. 저는 정의당이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 정의당이 노동의 희망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대답과 관련한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실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나중에 하는데 이 질문에는 세 가지 전제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정의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게 우선 정리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전제가 돼서 그거 맞다라고 정리가 돼야 오늘 교육 주제가 의미가 있는 거죠. 노동을 대표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전제는 뭐냐면 노동을 대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게 정리돼요. 노동을 대표한다는 게 민주노총을 대신한다거나 조직노동자를 대신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노동을 대표하면 정의당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노동을 대표하는 순간 정의당이 망한다거나 노동을 대표하는 순간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노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이유도 없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 세 가지 전제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렇다면 그 전제가 성립한다면 그 답을 나중에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라고 얘기했던 정의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화두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꺼낼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당에 입당한 것은 2015년 사자가 통합하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당원들. 그래서 어떤 당원들은 노동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보다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지지율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요구와 시민적 감수성에 대해서 보다 접근하는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일부는 우리나라는 진보정당으로서 노동이라는 문제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런 의제들을 공격적이고 공세적으로 던져야 되는 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용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논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다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실 노동이 당당 이런 문제들이 논쟁이 붙던 전형적인 예인데요. 제가 신상정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캐치프레이즈는 어떻게 선택이 됐을까? 모두들 박수치면서 선택된 구조는 아니었죠. 당연히 안에서 이렇게 하면 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선대위에서 이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게 되냐 오히려 너무 좁아 보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은 방금 얘기했던 그 논쟁이 우리 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채택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당 내에서 노동이라는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또는 논쟁 혹은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정의당이 맨 처음 출발할 때 우리 이제 다 잊혔지만 정의당이 맨 처음 출발할 때 뭐 그때 저는 창당 멤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진은 지금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의당 앞에 노동의 노자도 꺼내지 말라.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는 사진이 창당돼 보입니다. 일부가 들고 있었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노동이란 말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간격이 더 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창당 당시의 사진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당 대의원대 때 나타났던 사진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당에 노동교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얘기하지만 노동교육을 실제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혹은 노동과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허리가 들어가 있는 강연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면 신입당원들이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이런 노동과 관련된 얘기들을 소통하고 싶지만 사실 별로 기회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강연들이 별로 요구되지 않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고민입니다. 일단 이런 고민을 머릿속에 안고 우리가 한번 우리 당의 현재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무슨 정당인가? 사람들은 다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당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어떤 정당인가? 진보정당인가? 그렇다면 진보정당이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자유한국당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진보의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되면 큰 선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론과 혼합돼서 진보의 정체성이 사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사실은 진보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묶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묶여지는 구조,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오른쪽에 놓고 그것이 아닌 것을 전부 진보로 묶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정체성이 민주당과 정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색강이 흐르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한강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현실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 사이에 한강이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는 색강이 흐르는 구조가 되버린 거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고민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삼인주의를 지향하거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이 당이 비슷하고 그래서 집권했을 때의 태도와 집권하지 않았을 때의 태도가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구조가 돼버리는데요. 그래서 색감과 한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과 우리 정의당 사이에는 사실은 색감이 흐르는 거죠. 원래는 엄청난 이념 차이가 존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를 얘기할 때는 상대적인 진보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절대적 정체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때 그럼 절대적 정체성이라고 얘기될 때 그때 진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일정하게 진보라고 얘기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민주주의,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민족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주적인 입장,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나 또는 사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주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을 갖는 것, 생태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일정하게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것, 혹은 남녀 평등의 문제나 이런 문제, 언론 자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정도의 수준을 우리가 진보라고 하는 이름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게 진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딱 민주당의 정체성과 들어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비를 넘어서지 않으면 민주당과 정체성이 사실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지점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민주당과의 정체성 차이가 없다면 대중에게 우리를 선택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혹은 우리를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이 지점에 대한 우리들의 명확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에 얘기한 민주주의를 비롯한 정의로운 사회를 포함해서 이런 모든 워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인 진보에 속합니다. 상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 상식적인 진보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없다면 결정적인 문제는 굳이 이것이 같은 정체성이라면 힘이 되지 않는 정의당을 대중이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비슷하다고 하는 힘 있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진보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는 그럼 민주당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 당의 정체성이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른다면 착한 민주당 정도 수준입니다. 저는 우리 당에 씌워진 이 착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착한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서 정의당 존재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참 의원이 돌아가시고 나서 올라갔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지지율입니다. 이미 지난주의 지지율이 어제 신문에 정의당의 지지율이 8.2%. 그러니까 한때 뭐 20%를 육박하고 뭐 16%, 17% 했던 것은 그것은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이게 아니라 일종의 연민, 대중적인 여러 가지의 조건들에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구조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이 탄탄하게 1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착한 민주당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민주당과 경쟁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지지율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솔직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절대적 진보라고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 저는 상식적인 진보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얘기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흔히 상식이라고 얘기되는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 정의당의 역할이고 정의당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선에 심상정 후보는 이러저러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할 때 그때 민주당도 묻고 자한당도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좋은 얘기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민주당이 묻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상식적으로 그게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답변이 심상정 의원의 답변을 기억하시는 분, 심상정 후보의 답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는 현재 우리의 체제를 볼 때 상식적이지 못하다. 그게 예를 들면 뭐 몇 조의 예산이 들고 뭐 이런데 현재 한국의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신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오수환 부위원장님 눈 마주치고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때 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차이라는 얘기는 한국 사회를 보는 시선의 차이다. 결국 한국 사회라고 하는 현재 고정된 자본주의 체제 혹은 자유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정도의 수준을 진보라고 보는 관점에서 당연히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한국 사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보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상식이라고 얘기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변혁 이것을 꿈꾸는 것이 진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제출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워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보정당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상식에 안주하지 않는 정당. 이때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체제의 상식을 넘어서서 이 체제 자체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꿈꾸는 정당이라고 본다면 이 체제에 대한 일정한 변화를 꿈꾸는 것 혹은 한국 사회의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변화를 꿈꾸는 것이라면 그것에 가장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노동과 자본의 구조에 있는 것이고 이 구조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일정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더 양립하고 있는 이 구조 내에서 더 확보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본다면 결국 여기서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당당하고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은 정의당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상식적인 민주주의와 상식적인 경제체제 그리고 이런 문제에 도전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나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정당이 되지 않고는 민주당하고 차별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들었으면서 초창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경제체제를 어떻게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어떻게 하고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리고 나올 때 속수무책이잖아요. 사실 이 속수무책인 구조에서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당이라고 하는 구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고민이 한 발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문제는 스스로 이 사회에서 본인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구적이거나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 있다가 보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노동의 당당한 나라를 내세우는 것조차 부담되고 이런 구조가 우리 당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진보의 관점에 있어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이 진보의 중심이 되지 않는 진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외갈 논쟁이나 또는 생태 문제나 이런 문제들 또는 성소수자 문제들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일정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중요한 코드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대적 코드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들 또한 근본적으로 어디서 파생되는 문제이냐라고 생각하면 자본주의 체제이거나 혹은 노동의 빈약으로부터 출발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보면요. 청년 문제를 얘기하지만 청년 문제는 결국 어디서 비롯되는 문제냐라고 보면 저는 결국 노동의 문제이고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해온 한국 체제가 운영해온 구조로부터 발생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 문제, 노인 문제,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문제의 상당한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그건 결국 노동과 관련된 문제이고 한국의 경제체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민주당이 내세우지만 절대로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도의 진보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도의 자유주의적 노선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다가 벌써 여러 차례 좌초하기 시작합니다. 좌초할 겁니다. 저는 결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또한 노동의 문제, 소득주도 성장에 가장 핵심적으로 가는 게 예를 들면 최저임금 문제를 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동소득이 계속해서 제기되는데 해결하지 못할 거다. 왜?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하고 부딪힐 때 여지없이 꺾일 수밖에 없는 문제이죠. 이때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문제들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당이 될 때 노동 문제 그리고 그 노동 문제가 결국 핵심적인 문제인 한국 체제에 대한 문제를 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현재 10%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유사 이래 10%의 청년 실업을 보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거의 20% 실질 실업률이 2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저 통계청이 잡은 또는 노동부가 잡은 통계로만 10%라는 거고 이것은 유례가 없는 얘기죠. 이 구조에서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 청년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책임있게 받아 안을 수 있고 보다 급진적인 대안들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있게 치고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또다시 상식이라는 문제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 당은 정체성이나 참을성을 갖기 어려울 거다. 비정규직 천만 시대입니다. 문재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했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업장이나 그 선언으로만 그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진행되는 척도나 구조는 대단히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왜 이런 문제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치지 못합니까? 비정규직 천만 시대에 비정규직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과감한 노동적 의제들을 던지면서 그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한국 사회에 대한 미래의 그림이 너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다 자신 있게 할 때 우리는 사실은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여지를 갖고 갈 수 있고 그것이 노동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구조가 뭐 멕시코 다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주 40시간이고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일할 수 없고 이게 법입니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은 일할 수가 없어요. 52시간이 넘으면 추가로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법으로는 절대 그 이상이 안 되는데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와 한국에서의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서 일주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억지 해석에 의해서 일주일에 68시간을 일해요. 독일보다 우리가 4달을 더 일하고 일본보다 2달을 더 일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얘기하면 개념이 안 오는데요. 개월수로 얘기하면 독일보다 4개월을 더 일하고 일본보다 2개월을 더 일하는 노동시간의 문제 얼마든지 우리들이 공격적 의제를 가지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춤주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가 홍영표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후퇴하잖아요. 이때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격적으로 가는 순간 상식적이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럼 그렇게 금방 그렇게 하면 뭐 한국 경제가 어떻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 당 조심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자신 있는 노동 의제를 꺼내지 않으면 결국 그 공간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민해 보는 거죠.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에서 2등입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자영업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노동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로 가는 거고요. 자영업자로 가면서 그 자영업자들의 경쟁 때문에 끊임없이 살을 깎아먹고 있는 거고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서 프랜차이즈 문제나 예를 들면 가맹 점주들 본사가 가져가는 이 가맹 수수료 등을 따지면 우리 물론 문제를 제기하죠. 근데 이런 문제 제기들이 보다 공격적이거나 예를 들면 이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노동 전략이나 노동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면 필요한 일 아니겠느냐. 이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당이 전혀 발언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있는 구조에서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호하는 정부 이렇게 3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 문제가 나올 때 내년에 틀림없이 쟁점이 될 텐데요. 2회 연속 2자릿수를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쟁점이 될 겁니다. 이 쟁점이 되는 구조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고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도 또 좌초하게 될 거고 등등의 이런 과정이 거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것은 결국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당이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갖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당에 들은 많은 일반 당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 당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당은 2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당이 공격을 받거나 국민적으로 상식적이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당내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공격적으로 제기할 때 당 안에서 혼란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2가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 2가지 우려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2가지 우려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저는 어쨌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월등한 힘으로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가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 속에서 노동의 권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구조를 자신 있게 써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죠. 산재가 세계에서 1등인 나라, 산재 만인율이 또한 1등인 나라입니다. 이라크와 미국이 10년 동안 전쟁한 사망자 수보다 1년 동안 죽어나가는 현장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이 훨씬 많은 나라에서 이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이고 안전의 문제이고 동시에 일자리의 문제이고 노동권의 문제이고 청년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노동을 중심에 놓을 때 대중적 기반, 비정규직이 천만입니다. 물론 이것이 초창기에 예를 들면 상식적이라거나 뭐 이런 논쟁들에 휘말릴 수도 있고 다소 주춤할 수도 있고 당내에서 논쟁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당의 성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끌어안고 이것들을 가져가야 된다. 시민의 꿈, 노동의 희망은 달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이 곧 노동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대중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이 곧 시민이고 그 시민이 곧 노동이라고 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이것을 끌고 가는 자세들이 우리 내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을 인정하지만 이 시민적 감수성을 노동 감수성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우리 당인데 보다 본격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당의 좌클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별로 그런 표현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좌클릭의 문제가 아니라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한 당연하게도 우리의 정체성으로 가져가야 될 분명하고 명확한 우리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이 조금 자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을 대표하는 노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당이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전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동의가 안 되거나 아까 초기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유연해야 된다거나 시민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당의 진로를 걱정한다면 사실은 이 문제를 치고 나가는 건 어려운 문제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 전제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가 성립해야 되는데요. 노동을 대표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큰 오해가 있는데요. 노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데요. 민주노총을 대표하거나 혹은 조직노동자를 대표하거나 노동조합을 대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정말 노동은 노동조합이나 조직노동자를 대표하는 게 노동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 경향성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에 맞서서 인간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노동의 가치입니다. 이윤에 맞서는 가치 노동 이것을 우리 당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노동을 대표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윤에 맞서는 인간의 가치 이게 노동이고 이것을 우리가 대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당원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죠. 노동을 대표한다는 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깊게 침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도 침연되어 있는 거죠. 잠깐 한국 사회에서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감옥에 2번 갔다 왔는데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갔다 왔고요. 한 번은 홍콩에서 갔다 왔습니다. 제가 2005년에 홍콩 WTO 관계 투쟁에 민주노총 투쟁 단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한국 사람 1,200명과 같이 연행됐다가 저한테 수계니까 이 사람들은 홍콩 신문은 수계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뭐 단장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수계니까 이제 어쨌든 홍콩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2001년에 국내에서 감옥에 갔는데요. 그의 공공연맹 총파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총파업의 선봉에 있었던 게 요즘 한참 갑질로 문제가 되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하고 아시아나 항공노조를 선봉에 세우고 서울 지하철 노조, 무슨 건강보험 노조, 이런 이제 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 등등을 같이 모아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을 하는 와중에 대한항공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면 여담이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파업을 하면 대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나 지하철은 파업을 해도 억지로 어떻게 꾸겨 넣어서 뭐 옛날에 기관사 한 사람 불러다가 써먹기도 하고 불법이지만 지들 나름대로 대책을로라도 하지만 조종사는 불가능해요. 조종사는 뭐 공군에서 파이러트를 온다고 해서 민항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궤도를 가는 차면 사고가 나도 어떻게 좀 근데 이 공중에서 떨어지면 무슨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파업 첫날 247편이 결항합니다. 247편. 비행기 한 편만 결항돼도 난리가 날 텐데 두 편이 결항돼도 난리가 날 텐데 하루에 247편이 한꺼번에 결항이 되는 거죠. 정말 위협적인 파업인 거죠.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죠. 2001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파업은 도대체 정부가 간담이 안 나니까 끝장을 내야 되는데 끝장을 내려면 우선 지도부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파업의 지도부. 누가 시켰냐? 그 공공연맹 위원장 양동규가 시킨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체포영장이 떨어지죠. 제가 나중에 검사한테 이제 구속이 돼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이놈은 검사분이 저한테 대한민국에서 조종을 제일 잘하신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항공 조종사를 배우 조종했다 이거죠. 조종사를 배우 조종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어쨌든 여담입니다만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수배가 됐는데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하셨던 담병호 위원장하고 같이 수배가 됐어요. 저는 뭐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담병호 위원장 지금은 이 수배 포스터가 경찰서나 무슨 저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간혹 보입니다만 그때는 수배가 되면 동네 담벼락에 붙일 때입니다. 담벼락에 붙이고 전봇대에 붙이던 시대입니다. 우리 둘째 아이가 당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둘째 아이 학교 담벼락에 지 아버지 얼굴이 붙어 있어 나중에 이제 뭐 간혹 갔다 와서 들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수배 포스터의 담병호 위원장의 얼굴에 이때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그 글씨가 인상착입니다. 그 글씨 인상착에 써 있었던 것이 인상착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담병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렇게 생겼다는 표현이 담병호의 인상착의 첫 번째 노동자풍의 남자였어. 노동자풍의 남자. 노동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노동자풍의 남자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라고 갖는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풍의 남자. 당시에 모든 살인범과 강간범, 절도범 중에 인상착의에 가장 많은 표현은 노동자풍의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학교 교육을 가끔 가서 노동 교육을 가끔 합니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까지도 노동하면 생각나는 것 이렇게 쓰라고 하면 뭐 천한 것, 과격한 것, 무슨 뭐 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노동자, 거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작년 6월 달에 마침 선거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교육이 잡혀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노동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이제 이미지니까 첫 번째 했을 때 딱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였습니다. 선거니까 얼마나 그 뭐 선거 포스터에 노동이 당당한 나라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심상정이었습니다. 알려진 얘기이긴 합니다만 저도 경험했던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후보 혹은 정의당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월 지나면 잊혀지긴 합니다만 노동자풍의 남자라고 하는 것들이 주었던 이미지라고 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노동은 그렇습니다. 사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앉혀놓고 또는 신입조합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100명을 앉혀놓고 또는 제가 은평에 삽니다만 은평의 시민노동법률학교 특강을 가서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노동인권과 관련돼서
헌법 33조를 물어볼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헌법 33조에 대해서 아십니까? 헌법 33조는 이런 거잖아요. 모든 국민은 뭐예요? 노조를 나눌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사용자와 맞지 않는 교섭을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파업할 수 있고 이렇게 일 안 할 수 있다. 이런 게 헌법 33조예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외우기도 쉽게 33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어느 정도예요? 10%가 안 됩니다. 대략 2천만 노동자 중에 180만. 노동조합이 엄청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자 2천만 중에 1,820만은 조합원은 아닙니다. 노조를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업장에 예를 들면 1,000명짜리 사업장에 노조가 있을 때 조합원이 1,000명이면 사용자가 그 직장을 운영하면서 노조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노조의 조합원이 100명이라고 하면 사용자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해라. 파업을 하든지 뭐. 이걸 사회적으로 옮겨오면 2천만 노동자 중에 10%가 안 되는 180만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다면 짐짓 불편할지는 모르고 약간 거치장스러울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 내에서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노동의 편을 들거나 친노동적인 정책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이 노동존중 사회를 얘기하지만 국가는 권력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노자 간의 대립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 구조가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거죠. 어떤 권력도 알아서 노동자한테 좋은 일을 해준 권력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스웨덴의 3인주의, 여기 오수환 부원장 열심히 공부하실 텐데 스웨덴 3인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노동조합 조직률이 80%입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노동조합 혹은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협의하지 않으면 국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3인주의를 광의로 얘기하면 3인주의라고 얘기합니다만 협의로 표현할 때는 스웨덴식 노사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스웨덴의 3인주의는 스웨덴식 노사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사회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병철이나 이건희가 내문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되라고 얘기해도 용인용이 나라예요.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예요. 헌법에 노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개 기업주가 내문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돼.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내가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의 1등이 어디예요? 삼성이라는 거죠. 요즘은 조금 달라져서 뭐 IT도 있고 공기업이 있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1등을 하다가 요즘은 뭐 1등에서 3등 왔다 갔다 합니다. 노동하러 들어가는 학생들이 노동권을 부정하는 삼성에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이 정도 되면 노동이 왜 노동자풍의 남자가 현상수배범의 인상착의로 나오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조직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정의당이 나서서 노동을 대표한다는 건 이런 의미고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인권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확장시켜요. 여기서는 자영업자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가장 편하게 편의점을 보면 여러분들이 뭐 신문도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통계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월 매출이 4,800만 원이 평균입니다. 대략 4,800만 원이 평균인데요. 이 월 매출 중에 대체적으로 이익률이 2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약 1,200만 원, 4,800에 25% 4분의 1이니까 1,200만 원이 순수익입니다. 순이익. 그러니까 1,200만 원의 순이익인데 이제부터 까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본사와 가맹점의 비율이 65대 35 정도. 이렇게 해서 까지고 나면 다시 65%인 78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다시 여기서 임대료와 최저임금을 빼야 됩니다. 임대료와 최저임금이 대충 편의점 평균이 511만 원 정도. 780만 원에서 511만 원을 빼면 대략 260에서 70 정도. 편의점의 한 달 수입이 260에서 70입니다. 순수익입니다. 근데 보통 편의점이 가족 기업이 많고 그리고 이게 24시간 노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건 사실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편의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다라고 보면 부부 1인당 130에서 145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노동이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 그럼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저임금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얘기할 때 자영업자의 문제, 자영업자의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 영세 자영업자의 노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들의 노동을 대표하는 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조직 노동자와 자영업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묶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노동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시켜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노동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도 축소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 노동자 당원 교육 이런 교육이 한 번 있었어요. 노동자 당원 교육.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한테 노동자 당원 교육은 누가 오는 거냐?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뢰는 노동자가 아니냐?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 노동이라는 개념을 계속 좁히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는 뭘 하는 거냐?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나 한국노총의 조합원들을 묶어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냐? 그런 개념으로 보통 써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스스로의 개념 문제나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청년은 나이같이 정해져 있고 이게 구분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3년 넘어가면 청년이 아니야.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36이면 청년이 아니야. 우리 당은 35까지니까요. 이런 어쨌든 구분이 명확한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노동은 조직노동을 대변하는 것,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것으로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소한 이름들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스스로 노동을 대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시민이 당당한 나라였던 거지 민주노총 조합원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걸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야. 조직노동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건 아니라고 보면 결국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 시민과 노동이 일치했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사실 제가 신당명 선대위 위원장을 하면서 노동헌장을 써요. 노동헌장도 발표해요. 사실 우리 당 같은 경우에 노동헌장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노동헌장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원래 만들 때는 이것은 단순히 선거용이 아니라 우리 당의 노동 강령이자 노동헌장,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노동헌장 좀 있어야 돼요. 당에 없어졌어요. 물론 기록은 남아있고 문건은 남아있지만 제가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정식으로 전국위원회와 당 대의원회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당의 노동정책, 노동에 대한 기본 입장 이런 것들을 정리한 노동헌장을 갖고 있어야 노동이 당당한 나라다. 안 하죠. 왜 안 했을까? 그것은 뭐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노동을 당당한 나라라고 하는 게 선언 이상의 의미로 구체적으로 당원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당이 아니라 또는 조직노동단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동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다시 정리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당원들과 함께하고 당내 정체성으로 보다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제가 돼야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죠.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우는 당이 되는 것인데 이 두 번째 전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전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노동을 대표하면 당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노동을 대표하면 누가 우려하는 것처럼 좁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노동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은 성장 전략을 무엇으로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평남은이니까 성장 전략이 뭘까?
우리 당.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당은 이렇게 하는 성장에서 10%를 넘어서고 20%를 넘어서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면 우리 당의 비전과 성장 전략에 대한 이 청사진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성장 전략은 무엇일까? 저는 사실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당에 정리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이 사이다 발언을 하면 잠깐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지만 이게 꾸준하게 우리 당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하게 성장해 가겠다. 사실은 우리 당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7% 안팎의 지지율, 물론 시작할 때는 1%였지만 적을 때는 5%, 많을 때는 7%, 8%, 제가 보기엔 6, 7% 안팎의 성장률이 고정 지지율.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가슴이 부풀기도 하고 이렇긴 했습니다만 그 일정하게 대선 후보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말들이 강조되고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한 단계, 그게 1%짜리 한 단계든 2%짜리 한 단계든 한 단계 올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두 자릿수가 될 건가? 이런 고민이 저는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을 대표해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당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하면 단순히 지지율만은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은 어떻게 성장할까? 당은 오늘 1%인데 내년에 10%가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그것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의 성장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지지율도 성장의 척도이지만 당의 조직력도 성장의 척도인 거죠. 우리가 지금은 지지율이 1%지만 당의 조직이 튼튼해진다면 사실은 그건 당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또 하나는 정책적 의제들이 진보정당으로서 충분하게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정책 역량도 당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노동당이 한때 히트를 쳤던 것은 당의 의제 전략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부유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고 하는 이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것들을 던져줬던 건데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도 당의 성장이라고 보는데요. 이 세 가지들이 정리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하면 저는 10%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성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릿수가 되면 일정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한 자릿수는 여전히 비판적 지지나 민주당 지지로 찍을 때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용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야 된다. 최근에 벌어졌던 갑작스러운 지지율과 같은 이런 조금은 다른 특이하거나 이런 케이스가 말고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10%를 넘길 수 있는 전략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는 것이 10%를 넘기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을 너무 강조하면 집권이 어려워 30%쯤 된 정당이 조금 유연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 10% 넘는 게 10% 이상의 안정적 지지 기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꼭 선택하라고 하면 노동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6%에서 4%를 버티는 것 또는 7%에서 3%를 버티는 데는 가장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거 있으면 얘기했죠. 다른 거 있으면 토론할 수 있다. 물론 거기다가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우리 당의 정체성이니까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성장률을 확실하게 3, 4%만 더 가지면 두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두 자릿수가 된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한 달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당의 지지율은 11%야, 12%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보면 저는 핵심적으로 소구해야 됩니다. 소구계층에 대한 핵심적 소구와 정책에 대한 핵심적 의지 그리고 조직화에 있어서도 핵심적 조직화라고 하는 문제를 좀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저는 당을 분명하게 두 자릿수 간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전제가 되는 노동을 주요한 가치나 노동을 내세우면 정말 당이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당을 쭉 봐왔지만 그나마 우리가 대선을 거치고 노회찬 의원의 불행하게 돌아가신 이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당이 일정하게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이 기운에다가 우리가 조금만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세 번째 전제, 노동을 대표하면 그리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정의당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진짜로 이제 정의당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우뚝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우뚝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이 필요할 겁니다. 몇 가지 실천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들을 전제를 해서 첫 번째는 저는 당원 전체가 노동을 대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대중적 노력과 대중적 공유를 해가는 사업들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습니다. 노동과 진보정당과 관련된 문제나 우리 당이 노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 요청도 없고 교육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아까 얘기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사업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당원들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입당원들의 주요한 강연이나 강연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로 배치해야 될 부분이 노동이다. 이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당연 혼란이 발생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린 조금 더 유연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들은 사람 중에서 상당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 때 문재인 지지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TV 토론할 때 문재인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신 후보가 발언하면 다음날 당의 게시판이 난리가 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저는 당원들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당원들이 이런 정체성을 갖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오고 당이 이걸 중점 사업으로 갖고 있느냐 당원의 정체성을 공유해 주려는 노력이 분명하고도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제가 한때 정부위원회에서 손들고 얘기했어요. 당 연수 프로그램에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왜 하나도 없냐. 정부위원 여러분 이런 문제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솔직히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기엔 문제가 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우는 당에 노동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당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노동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당 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철학과 분명한 방향과 정체성을 좀 수립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들과 이런 문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 투쟁하는 사업장도 열심히 가고 조합원들 또는 민주노총 등등과 이렇게 교류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보다 대중적 공유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상적인 구조에서 이런 얘기들이 소통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노동 관련 사업 당원들에 대한 정체성을 하게 되면 노동 관련 사업들을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전 정치적 의제화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에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김종대 의원이 신문 지상에 한번 오르내렸잖아요. 지난번에는 예를 들면 이번 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국종 사태가 났을 때도 김종대 의원 문제. 저는 노동 문제 때문에 자본이나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하고 이렇게 대판 한번 붙거나 구설수에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국종 사태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최근에 뭐 사태 같은 걸로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로 한번 노동 문제를 갖고 대판 붙다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의제를 던져봐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별성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자.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거나 이게 7번 6위에 올라가는 일 말고 좀 그래서 정치적 의제를 본격적으로 이슈화하자. 노동과 관련해서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개헌 사업 같은 것도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예를 들면 이태리의 헌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게 헌법 1조예요. 이탈리아의 헌법 1조인데요. 노동의 기초를 둔 이탈리아 공화국은 노동의 기초를 두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저는 정의당 정도 되면 이런 카드를 개헌에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던지고 상당히 충격적이거나 파격적인 제안일 수 있죠. 이렇게 개헌 사업에 있어서도 노동 이슈를 좀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벌렸으면 좋겠고 학교 노동 교육의 의무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제시하고 이게 예를 들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우리 사업이다. 학교 노동 교육이 정의당의 중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각 시도당은 진보교육감과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협상하고 시도별로 이것을 책임있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리고 이게 언론을 타고 하면서 계속 정의당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순히 투쟁사업장에 가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슈들을 주동하는 구조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좀 벌려가야 돼요. 뭐 우리 가끔 보잖아요. 파리바게트나 뭐 애슐리나 이런 구조들 잘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제 노동의 이슈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퍼져나가고 하는 것처럼 이게 어느 의원의 사업이 아니라 전당적 차원에서 좀 기획된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노동과의 연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심스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조직노동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는요. 뭐 새로 출발하는 진보정당이 조직노동으로부터의 일정한 조직적 기반을 갖지 않고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노동당의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제공하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적 기반이 올인했던 거거든요. 이 조직적 기반의 올인이라는 것은 중요한 성장의 토대였던 거죠. 지금은 조직적인 노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 당내에서 민주노총하고 좀 더 거리를 두는 게 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민주노총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노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조직적으로 꾸려가는 모양새를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죠. 헌법 개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 개정 운동본부를 같이 꾸려가는 거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슈를 놓고 같이 꾸려가는 모양새를 만들어가야 되고 조직노동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건 장점인데요. 정의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직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을 하려면 그래도 정의당이 그나마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닐까라고 하는 분위기가 일정한 정도 잡혀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좀 더 추동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아까 얘기한 이제 노동에 대한 인식이나 민주노총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조직노동과의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TUC라고 하는 영국 노총이 노동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정하게 이런 관계들을 맺어갖고 우리 민주노동당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 노동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데, 울산 같은데 조직 노동과 분명한 연대를 갖지 않으면 이 소위 말하면 노동벨트라고 하는 구조에서 정의당이 우위를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중당도 있고 노동당도 있는 구조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 당이 노동벨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직노동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로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직노동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장 노동자들이 있을 거예요. 뭐 조합원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민주노동당에 현장 분해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현장 분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노동자들이라는 게 혹은 조합원들이라는 게 낮에는 조합 활동하다가 밤에 당 활동하라고 하면 이성우 위원장 잘 안 하잖아요. 뭐 모여서 잘 하지만 적극적으로 당에 올인하는 구조가 어렵습니다. 뭐 노동조합 위원장인데 할 일이 밤이나 낮이나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지역으로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현장 분해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를 현장 단위로 조직하고 여기도 물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조합원으로서 당원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현장 분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여기 노동자 당원이 계시면 노동자 당원은 어렵더라도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당원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려고 하면 지역 모임에 나와요. 여기 혹시 조합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조합원. 많이 계시네. 지역에 잘 나오세요. 지역 모임. 예, 저는 열심히. 예, 저는 저는 부위원장이라. 대전시당은 잘 될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공통적인 얘기를 하냐면 지역위원장들이 또는 지역의 당원들이 이 사람은 매번 안 나오는데 알고 보면 민주노총 조합은 거의 안 나와요. 지역으로. 그리고 그분들은 바쁘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입해서 돈 내주잖아. 뭐 이런 건데 이분들이 나와서 한 두세 번만 같이 해주면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같이 술 한 번 마셨다는 이유만.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당연히 마시면 얘기하게 되는데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조직노동자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 구조고 조직노동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조합 출신으로서 뭐 저는 은평 지역위원회 열심히 나갑니다만 조합원들에게 얘기하죠. 지역 모임에 나가는 것이 노동이 중심인 당 혹은 노동을 대표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네가 여기 온 건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노동을 대표하는 당을 못 만드는데 중요한 네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지역위원회 모임에 나가는 거 이것만 해줘도 사실은 현장의 이 지역위원회에서의 노동의 문제를 더 많이 이해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건데 이걸 잘 안 해요. 제가 현장 조합원이면서 당원인 사람들한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당원 모임에 꼭 나는 어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고 당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석을 해봐라. 인식이 달라져요. 그리고 민주노총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장 분야 구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야 되고요. 여기 노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민주노총 문제를 당이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은 노조운동의 혁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노동운동을 어떻게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한계나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노동운동의 혁신을 또 한편으로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진보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고
세 가지 전제가 정리가 되면 이 세 가지 전제에 입각해서 좀 더 대중들이 노동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당이 좀 더 조직적이고 전당적 차원에서 노동사업들을 그것이 의제이든 조직화 사업이든 좀 벌려나갔으면 좋겠다는 것. 조직노동과의 연대라고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 저는 조직노동자들이 강남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반 노동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잘 살죠. 훨씬 더 잘 살지만 비정규 노동자들보다 조직 노동자들이 더 잘 산다고 해서 예를 들면 비정규직들보다 덜 진보적인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라는 특성은 틈만 나면 교육하거나 앉아서 얘기하거나 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적 기반을 갖는다는 것은 한꺼번에 표를 몰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우리를 선거 때 안 찍는 이유는 정치적 올바름을 몰라서 안 찍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비슷한 정체성이라면 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정체성이라면 힘을 선택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비슷한 정체성이 아닐 때 그나마 찍는다는 거죠. 지난번 대선에서 보여줬던 일정한, 그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체성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날 때 사실은 힘의 문제보다 정체성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정체성이 비슷하면 결과적으로 누구나 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얘기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곧바로 질의응답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응답에 대해서 과감히 네, 궁금해하는 점 있으면 과감히 물어봐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네, 그 자영업자가 많은 구조가 왜 같은 거죠? 많은 구조가요. 자영업자가 많은 건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통계가 자영업자의 비중이 우리가 통계를 보면 세계은행인가 제가 추천을 드리는 세계은행인지 아니면 유엔인지 통계를 내거든요. 그냥 자영업자 수로 통계를 낸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100명이면 적당한, 100이라고 하면 적당한 숫자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정도, 일자리의 정도, 국민소득의 정도, 이 모든 경제 지표를 산입해서 100이면 적당한데 우리나라가 190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가 196인가 되는 그리스예요.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등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시스템과 구조에서는 10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90,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현재 정상적인 경제 체제나 경제 규모 여러 가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거의 2배 정도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일자리가 이렇게 되니까 자영업자들끼리 경쟁하는 구조가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지금도 우리 이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나온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하지만 또 그만한 자영업자들이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소위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해서 축소되거나 만들어지지 않는 노동의 권리들이 충분하게 발현되는 사회 구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사업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구조. 우리나라는 경제적 구조로서 100인데 192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단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체제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세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아무 질문이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질문 안 하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안 해도 돼요. 그런 처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노동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동이란 말이 퇴색이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노동이란 말을 굉장히 전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 스스로가 본인이 노동자임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 전 회사에 네. 통칭 바지 사장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거 비하적인 표현인데 진짜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 직급이 사장인 비가족계 임원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끼리도 바지 사장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었습니다. 그 비가족계 임원이 전 회사가 또 공교롭게도 S사였습니다. 네. 근데 본인도 노동자이면서 결국 그렇죠. 노동자이면서 자랑스럽게 자기가 S사에 있었을 때 노조 2개를 깨버렸다. 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해고당해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가서요. 근데 이렇게 그 노동 인식이 없는 노동자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통칭 부르주아지라면 반감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해는 되는데 그 노동에 반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지를 얘기를 하려면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과 하나를 얘기하려면 다시 가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특히 그 사람 얘기를 했냐면 아주 극단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자이면서 부르주아지 편에 섰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통칭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그럼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새내기들이 취업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예를 많이 해요. 여기 마침 대전이니까 그 대전의 연구단지라는 연구소에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전자통신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전자통신연구소 파업할 때 제가 뭐 숱한 파업사업장을 32년 동안 했으니까 연구위원장 하면서 다녔는데 기억에 남는 표현이죠.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투쟁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이 30년이 넘도록 과학자가 꿈이었지 과학자가 노동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냥 과학자만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과학자가 됐는데 자기를 규정하는 것은 과학자보다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이 규정한 거죠.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일해서 먹고 살아야 배우자하고 살 수 있고 자식들하고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근로기준법 또는 자기가 노동의 가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정부가 지시하는 연구만 할 수 있고 지 맘대로 연구도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잘리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과학자가 이런 거라는 걸 30 넘어서 처음 아는 거죠. 그래서 제 표현을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 이런 걸 절창이라고 해요. 진짜 시로 따지면 정말 절창이죠. 어렸을 적 과학자 꿈 커서 보니 처량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큽니다. 단 한 번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죠. 근로기준법을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헌법 33조도 노동조합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에서 성장하고 그런 구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도 안 되는 구조가 되고 지하철이 파업할 때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지하철이 파업하면 배차공격이 뭐 3분짜리가 10분이 되고 그럼 아침 출근길에 단추 하나 뜯어져서 퇴근하는 그 시민에게 틀림없이 와요. KBS 마이크와 MBC 마이크가 와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물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잡아서 지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것은 바로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오고 그걸 보는 또 각 안방의 엄마, 아버지, 형님, 누나들은 저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으로 밀어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인식을 갖는 게 어느 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보편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설득하려면 조곤조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조곤조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노동교육을 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기 되게 어렵다. 더군다나 옛날에는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80년대 이때는 학생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가르쳐도 지들이 훈련받아가지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들어오는 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 이런 인식이 없죠. 그리고 이 세대라는 게 지금 들어오는 청년 세대라는 게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실업 우리 백승민 당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청년들이 문제가 많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문제라고 인식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가서 정규직화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됐어요. 공청회가 열렸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쪽에 공청회가 열리니까 각자 동원해가지고 막 그 넓은 회의실이 꽉 찼어. 정규직의 청년조합은 일어나서 얘기했어. 난 여기 들으려고 2번 떨어졌다. 난 여기 들으려고 예를 들면 고시촌과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정말 온갖 스펙을 쌓으면서 이 세계 인류공항이고 10년 동안 1등한 이 공항에 들어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청소하던 아저씨 청소하던 아줌마하고 같은 정규직이 되라는 이게 정말 불공정한 거 아니냐. 우리 청년들로서는 이 불공정함을 어떻게 하는 말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불공정하다. 요즘 이제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입니다. 그때 비정규직에서 사람이 일어났어.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가 여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발언하신 분이 여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최인류 1위 공항을 10년 동안 끊었기 때문에 여기 들은 거다. 그래서 일자리도 있는 거고 세계 인류 공항이. 그러면 10년 동안 1등을 만든 것은 당신이 이 고시촌에서 공부하던 것과 10년 동안 1등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일했던 15,000의 비정규직은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너의 고시촌 공부만 가치가 있고 그것만 공정하고 네가 여기 들을 수 있도록 10년 동안 1등 공항을 만들어준 15,000의 비정규직의 노동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야. 그건 공정하지 않냐. 그것을 시험만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 이런 발언을 해요. 둘 다 아픔이 있는 얘기고 현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죠. 인천공항은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만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15,000명이 비정규직. 인천공항 자체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87년 노동운동이나 90년대에는 비정규직 인리가 없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 한국 사회 자본주의 체제, 일자리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구조로부터 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보정당은 이 구조를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어느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노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체제의 상식과 다른 문제, 상식을 얘기하거든요. 공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정하고 싶으면 10명만 하게 10명, 20명씩 한 10년 동안 나눠서 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들리는 거죠. 훨씬 더 상식적이라고. 그걸 한꺼번에 15,000명을 어떻게 정규직화해? 그러면 망하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상식과 비상식이 충돌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문제처럼 한국 사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노동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그건 단순히 청년 문제가 아니죠. 일반 시민들의 문제고. 그래서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고 해서 1, 2년 차 된 정규직 청년 조합원이 1,000명이 탈퇴합니다. 노조를.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런 정도가 되냐.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의 노동 교육의 문제. 그래서 다 연동돼 있어요.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면 그나마 이런 교육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면 학교 노동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문제를 공격적으로 학교 노동 교육 문제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다 하는 거니까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정의당은 뭔가를 계속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치고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가야 당원들도 공유가 되고
우리 당의 정체성도 보다 확실해지고 조직 노동의 기반도 그러면서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예. 네. 거기 지금도 직장 다니세요? 예. 노동조합 있어요? 없습니다. 네. 노조 만들면 제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알겠습니다. 아니 없어도 좋아요. 노조를 만들려고 할게요. 방금 하신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네. 이게 좀 독특한 사회 문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케이크 자르기에 많이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분배적 정의가 최고의 가치로 돼 있으면서 아까 그 고시촌 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 그 사람도 분명 이 사회 체제의 피해자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발언을 생각해 본다면은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사장, 네. 그 사장도 진짜 이상했던 게 뭐냐면은 학벌주의의 피해자였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전공차별의 가해자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또 가장 피해야 될 자세가 그런 류의 분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자기가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지위를 보장을 받게 된다면은 이제 또 다른 차별을 또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또 1시간짜리입니까? 1시간짜리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케이크가 작기 때문에 네. 더더욱 분열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체제를 기본적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구조 내에서의 개혁이나 이거를 얘기한다면 네. 그럼 민주당이 훨씬 더 잘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민주당과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프레임과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문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당 내부의 많은 식구들이 그런 인식을 갖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하려면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오수환 부위원장 불러서 이제 스웨덴 책 읽어보니까 스웨덴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상식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케이크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연유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길들여진 상식이 있고 진보는 상식 너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구조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 진보정당으로서 정치성이라는 게 근데 워낙 여기가 비상식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상식만 갖고도 엄청난 진보가 되는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구조와 우리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분단이라는 문제까지도 여기 등장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진보정당이 발붙이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다 연동되어 있는 지점 하나입니다. 네. 예, 질문. 네. 제 질문보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네. 경남도당의 청년 당원님의 질문입니다. 경남도당. 예, 거제에서 출마하셨던 노현범 당원님이신데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좀 알죠. 질문 내용이 잘 계층화된 노동자를 어떻게 연대로 이을 텐가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계층화된. 네, 잘 계층화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연대로 이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계층화라고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예를 들면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봅니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가 월급을 올리면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못 받던 시대여가지고 못 받던 시간의 수당, 못 받던 월차 수당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선봉투쟁이 되면서 동시에 임금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과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돼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올리기가 우선 어려워요.
그래도 올리긴 하는데 워낙 이익이 많으니까 회사가. 그래서 파업을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네가 작년에 뭐 20조 벌었는데 그럼 우리 한 푼도 안 올려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측은 못 올려주니까 파업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파업하면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기종노조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노조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조나 벌었는데 그럼 임금을 안 올려주겠다고 해. 하면 이제 엄청 욕을 먹죠. 욕을 먹어도 어쨌든 해결은 돼. 해결은 돼서 조금 올라. 그리고 이제 오르면 사측은 어떻게 해요? 그 올라간 임금에 대한 비용을 어디로? 하청업체에 전가해요. 하청업체 사장은 그것을 다시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잘못한 건 없어요. 뭐 특별히 잘못한 문제는 없는데 당연한 거고 뭐 노동조합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회 구조와 비정규직의 양상과 이렇게 된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노동자 간의 양극화라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IMF 오면서 각각의 사업장 내에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됐어요. 비정규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의 것을 지키는 것이 최고가 된 거죠. 그전에는 세상을 바꾸자라고 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나 것을 바꾸고 내 것이 유지되면 된다. 이런 그렇게 되면서 노동운동의 노선과 이념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런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이나 노동운동이 계층 간의 단결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당위인 거지 이게 과학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뭐 그게 예를 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일 수도 있고 임금 소득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민주노총이 노동운동 노선이나 아까 제가 운동 내부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제 그런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어떤 질문인지 정확히 몰라요. 제가 대충 뭐 하는 건데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높이는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스스로 그런 구조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제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구조가 갖는 기반들이 사회적으로 확장돼가는 구조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현재 구조에서는 저는 정규직이나 혹은 돈을 더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야 우린 더 받으니까 이번에 동결하고 저 비정규직 올려주자. 이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얘기해서 돈 받는 놈들이 좀 참아야지. 이렇게 사회는 굴러가지 않거든요. 그거를 근데 계속 대공장 정규직 노조가 좀 참아야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뭐 대공장이나 정규직 이런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인데 사회연대기금 또는 노동자 연대기금 뭐 이런 문제들을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노동운동이 계속 공장 단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나오고 뭐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영범 당원님하고 언제 만나서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질문의 내용을 제가 지금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거의 질문의 맥을 잘 잡으셨던. 네. 그럼 저도 질문 네.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정의당이 이제 꿈꾸는 비전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의당을 보면 경제 정책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제가 바라는 것만큼 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보면은 도대체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돌려서 말하면 뭐 헌법 안의 진보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몸살이기 식의 뭐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은 어쨌든 간 복지국가를 먼저 가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복지국가는 지금 제가 있는 수준에서는 복지국가까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복지국가에 도달할 경우에는 그 다음 넘어서까지도 이제 그 중장기적인 이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어쨌든간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소유권 문제를 또 네. 건들 수밖에 없고 사실 노동자 자주관리 시스템까지 가는 그런
뭐 사업 회사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보는데 네. 그 안에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회 뭐 연대적인 거 대공장 뭐 이런 노동자들한테 뭐 너희가 줄여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이제 뭐 아까도 말씀 좀 하셨지만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나왔던 게 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이제 넷 메이드 네. 모델과 네, 많이 예, 그 이어서 더 넘어서는 이제 임노동자 기금이라는 게 나왔던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비교해보고 사실 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는 지금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시도했었던 노동자 자주기업 네. 관리 방법이라나 헝가리가 이제 50년대 이후에 스탈린주의를 벗어나면서 시도했던 뭐 시장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 정의당이 좀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경제 정책도 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정의당은 소득주도 성장도 사실 민주당이 먼저 꺼낸 거고 그거 똑바로 안 하냐 우리가 오히려 이제 주장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뭘 어떤 내세우지도 않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예. 토론하신 거네요.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이 압축 성장과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체계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지만 말만 공공운수 노조지 이제 기업별 노조거든요. 기업별 노조의 연맹에 불과한 거고 금속 노조도 산별 노조라고 하지만 뭐 사실은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에 불과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리되려면 뭐 스웨덴 일을 하셨으니까 혹은 산별보다 높은 총연맹 당에서 뭐 예를 들어 에로와 뭐 하는 것처럼 이런 구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기업별 노조의 임금 격차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구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을 단시일 내에 좁힐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이 너무나 이런 구조가 돼서.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하죠. 정말로 한국 사회 구조나 노동이 존중되고 노동과 자본이 어쨌든 뭐 얘기대로 분배의 문제든 뭐 이런 문제들이 일정하게 그래도 조금 나은 구조로 가려면 노동조합의 조직률 문제하고 산별교섭 구조나 이런 구조들, 우리는 산별이 아니고 만들어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용자들이 단체 구성을 하지 않아요. 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줄기차게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게 산별교섭의 사용자 의무를 법제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만들어놔도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어요. 지금 법은 단위노조하고만 교섭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산별이 산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하면 공공노조는 뭐 기재부 장관이든 국무총리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장하고 하고 원장하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을 따로 내려요. 아무 의미가 없는 구조.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더 고민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수한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은 토론하신 걸로. 그러니까 질문 하나 더 던져보면 그 연관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총파업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함께 뭐 총파업 가고 나아가는 부분에 있을 때 사실 그게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아가지고 그 파업을 하는 조건에서는 뭐죠? 그 임금 협상이라든가 뭐 그런 걸 내걸어 놔야만 파업이 되고 또 여기가 옆에서 파업하니까 우리도 연대적으로 파업을 한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상으로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그런 법을 앞장서서 개정을 하고 바꿔 나가면서 그런 힘을 더 실어주는 방안 한 노동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치 파업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노총의 최고 고민은 한국 사회 선택받은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 노동운동을 대표하고 있다는 이 딜레마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택받은 노동자들, 다시 얘기하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민주노총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고민을 해소하려면 비정규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87년에 노동운동을
활성화됐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길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 참을 수 없다고 나왔던 그 그룹이 그나마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장을 보세요. 노동운동에 그나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정규 노동조합이에요. 웬만하면 투쟁사업장이라고 하는데 비정규 노동사업장이거나 정리해고된 사업장이거나 이거지 정규직 노조들의 파업이나 예전같이 뭐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파업이라는 건 임금 및 단체 협약이 결렬될 때 외의 파업은 모두 불법이에요. 그리고 임금 및 단체 협약 사항이라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뭐 경영권에 대한 거라든지 뭐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이라든지 다 불법이에요. 정리해고에 맞서는 건 경영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정리해고에 맞서는 파업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구조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아니면은 안 되는 구조에서 정치 파업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현재 우리 현행법이죠. 그래서 임금 단체 협약 시기를 맞추고 동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정치적 의미를 거기다가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금 및 단체 협약인데 뭐 이명박 정권 퇴진 막 이렇게 걸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렇게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파업은 어렵죠. 한국에서 정치 파업이 전면적으로 성공됐다라고 하는 건 이유도 없이 그냥 단체 협약도 없이 바로 때려박은 파업으로서 성공한 건 96, 97에 노동부 개정투쟁 파업. 정말 때려박은 거죠. 그냥 파업한 거예요. 그 외에는 뭐 이건 확실하게 정치 총파업이었다라고 이를 걸을 만한 이유는 없었죠. 대부분 인단투 시기를 조율하거나 이렇게 시기를 맞춘 시기 집중 총파업 그리고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붙였던 파업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혹시 그런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치 총파업으로 가기에는 뭐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만 현재 현장의 상태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네. 혹시 더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위기가 혹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십시오. 그냥 저도 궁금한 건데 그 우스갯소리로 게시판에 올라온 게 예. 중소기업 사장들이 예. 왜 사람이 안 오냐고 하면서 우리 회사는 조식도 주고 석식도 주는데 왜 안 오냐 막 그래서 농담식으로 올리면 댓글이 석식을 주니까 그렇지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은 되게 노동법을 적용 완전히 못 받는다는 느낌 들고 되게 월화수 금토일 나와서 일하고 네. 늦게까지 일하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일자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은 그런데 취업하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진짜 급하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해서 되게 양극화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노동법에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그래도 계속 영업도 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네. 누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벌이 약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노동법이 잘 안 지켜지느냐 그 질문이. 네, 왜 그런 노동법이 거예요. 안 지켜지냐? 네, 막상 거의 다 어기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계속 하고 있고. 그건 뭐 일단 벌이 약해서 벌금 무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산재 사망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은 이유가 그거를 안 일어나게 하려면 산재와 관련된 많은 제도나 뭐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노동시간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지켜서 걸리면 벌금 내. 근데 그건 벌금이 진짜 소량이라서. 예를 들면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손방망이가 되기도 하고 셋째로는 자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삼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 중소기업 얘기를 하셨지만 삼성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마치 무슨 새로운 일인 것처럼 뭐 되는 건데요. 결국 자본과 노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이 자본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되고 있는 사회이죠. 그리고 국민 대중의 의식도 노동에 대한 의식이 압도적으로 취약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거죠. 그렇지만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죠. 최소한. 그래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가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죠. 매우 중요한 과제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술 한잔 할 거죠. 네. 그때 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또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없으시면 마치는 걸로 합시다. 예.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다소 우리 당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지 당 자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거나 뭐 라이브 컸어요. 그런 것은 아니지. 사실은 뭐 그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상적이시다 진짜.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되게 좀 안타까워요. 우리 당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안타까움들이 소통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당내 민주주의 문제로 국민이 좀 더 돼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노동 얘기만 하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다 동의가 안 되시더라도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더 하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명강의와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신 우리 양경국 위원장님에게 큰 박수. 저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어서 근처 식당 정하진 않았는데요. 함께 가서 뒷풀이 시간을 가지면서 또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이었어요. 이 강은 저희 이제 저 뒤에 강사 오셨네요. 2강. 그리고 저희 백승민 당원께서 강사로 나와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독일 3인당에 대한 독일 3인당이 어떻게 해 나왔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백승민 전직 정치 외교학과 출신 강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오시고 싶으면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청년 당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줄은 이제 청년 당원들이긴 한데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고 우리 저기 그 나눠드린 팜플렛은 제가 뭐 내용이 다 써있기 때문에 왜 이런 팜플렛을 했는지 알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혹시 서울에 뭐 소개해서 거기 한번 가봐라 공짜랍니다. 싼 맛에 가거든요. 싼 맛에. 그러니까 그 싼 맛에 거기 한번 가봐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강사로 해주신 양민규 위원장님께서 그 하고 계신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죠? 예. 팟캐스트는 붉은 오늘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 진보 세계사와 한국사에서 진보적인 역사들이 있었던 사건을 잡아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사건들을 잡아서 진보의 역사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붉은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 김윤규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남가희 정책실장님께서 출연하시는 예전에 팟캐스트 많은 걸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또 우리가 시청만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또 주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들로 정의당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어서 뒷풀이 자리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